선생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30여 년 전 됐죠. 지금으로 그렇죠. 따지면 뭐 조성진 씨라든가 손여름 씨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정말 이름을 떨쳤던 그런 존재 아니셨습니까? 네,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보다는 예, 그냥 그래도, 예, 한국의 예. 이름을 네, 조금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 국제 콩쿠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많지 않아서 않았을 때. 예, 그래서 굉장히 예, 좀 파격적이었었죠. 그렇죠.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발간하셨는데 네.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혀 네. 느낌은 좌절하고는 거리가 멀으실 것 같은데 책 제목을 그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물론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제 책을 읽어본 다음에 이 여자는 그냥 뭐 맨날 음악회를 해도 좋지가 않아, 뭐 이거를 해도 문제가 있어, 이걸 해도 문제가 있어. 생각보다 굉장히 네. 성공한 사람으로 알아서 네. 책을 내준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그냥 그날 이렇게 열심히 극복해 나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책에서는 사실은 제가 조금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도 그런 네. 거를 많이 출판사에서 좀 제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그냥 마음껏 사실은 이 책은 제가 많은 옆에 정말 가까운 저를 사랑해준 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예. 또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아픔이 없고 좌절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그런 거를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말 주님의 은혜다. 예. 그것을 저는 너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출판사가 일반 출판사였나 봐요. 크리스천. 그렇죠. 규장이나 두란노로 가셨으면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 그러니까요. 예. 저 생명의 말씀 들고 다니는데 두란노에서 저보고 책 내자고 안 그랬어요. 구체적인 출판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수님의 인생을 정말 그 좌절의 순간순간을 스페셜하게 바꾸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보스턴에서 그렇게 잘하시고 네, 결국 나중에 대학 잘하고 공부를 이제 그 국제 콩쿠르를 하고 차이콥스키를 하고 나서 네. 그냥 20대 말에 서울대에서 임용 딱 하면 20대 말이요? 20대예요? 20대인데 그것도 서울대에서 그냥 교수. 그냥 교수? 부른 거 아니에요? 와, 그럴 수가 있나? 조교수 임용. 조교수로? 네. 그럼 서울대에 오셔서 서울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교에 네. 이제 음대 교수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떠셨던가요? 제가 서울대를 딱 밟는 날 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고요. 제가 올해는 못 있을 거다라는 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깝깝해, 숨을 못 쉬겠어, 뭐 이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너무 옛날이에요. 네, 제가 네. 서울대에 임용됐을 때가 94년이었는데 95년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막 그 남학생들은 다 선생님들이 가시면 두 줄로 서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식당이야, 지금 학교야. 제가 그런 그리고 굉장히 좀 권위적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 바뀌어 있죠. 지금은 너무 다르죠. 지금은 학생이 완전 최고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수라 그러면 뭐 아무도 얘기 못하고 더더군다나 서울대 교수라 그러면 완전히 뭐 다 서울대 교수래. 그러면서 그냥 이 서울대 교수가 도대체 뭔 거야? 그리고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서울대가 그렇게 뭐 서울대가 무슨 뭐 우리가 아는 뭐 스탠포드야? 뭐 하버드야? 뭐 완전히 미국에서 사시다가 너무 갑갑한 문화, 유교적인 문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정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이제 가면 너무 어머니는 자랑스러우시잖아요, 딸이. 그러니까 우리 딸 왔다고 그러시지만 다른 분들은 서울대 교수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기가 힘들고 또 음악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갑자기 저 음악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다 벌써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다가 대고 서울대 교수래 저렇게 음악 지휘하고 할 수가 없어. 이 서울대 교수가 사람 발을 잡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학생의 태도였어요. 저의 태도가. 그래서 그런 게 다 교수 이게 이해가 그리고 어렵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 학생들은 저랑 거진 동갑. 그렇죠. 사귈 수도 있는 사이인 나이죠. 사실. 그렇잖아 나이 차이로. 그러네. 일기장에 적을 수도 있었겠네. 결혼 선생님 때문에 미치겠다. 아니 나이만 봤을 때는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특히 성악과 남자 학생들은 좀 늦게 들어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몇 번 재수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고 군대 뭐 갔다가 오면 비슷한 저보다 나이죠. 나이가 많은 근데 또 그렇죠. 얼마나 또 깍듯하게 했겠어요. 그 학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 어떤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음악을 한다는 게 음악보다는 그 이름을 서울대 졸업했다는 그 이름을 보고 오는 거지 정말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몇 안 됐었어요. 1, 2학년 때는 미팅하느라고 다 바빠요. 맞아, 대학교를 가면. 3, 4학년 때는 취업이나 유학 뭐 이런 걸로 나뉘니까 앵무새같이 1, 2학년 애들을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춘기 애들 같은 거. 얘네들은 사춘기를 못 겪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한껏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풀이 하잖아요. 맞죠? 입시 한풀이 하셨죠? 입시 한풀이. 아니 근데 서울대생도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되고야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도대체 음악을 하러 들어왔다 그러면서 왜 연습들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3, 4학년이 되면 이미 늦었어. 이미 뭘 하겠다는 거야. 이 3년을 다 버리고 뭘 해. 그리고 연주자라는 건 이 근육이 김연아 씨 같이 하루에 정말 몇 시간씩 뭐 10시간 이상 연습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임찬지 20시간 연습한대잖아요. 왜요? 20시간. 왜 그래? 이렇게 잘하는데 뭐. 계속 음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갈등의 연속이 돼서 결혼을 하고도 남편하고도 이제 결국은 그것까지 이제 계속 그 갈등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안 되겠다 10년 딱 하고 그냥 그만두셨어요? 사표. 네. 멋있네요. 그렇지. 서울대 교수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만둘 거야. 올해가 그만두는 해인가? 올해가 그만두는 해인가? 이거를 10년을 기다려. 근데 그거를 가족들, 남편, 아이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동의를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아무래도 외국을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아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세틀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겠죠. 옆에 사람들은 다 환경 자체가.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워야 되는데 20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뭐 갖고 지금 내 실력이 땅을 곤두박질을 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가리키는 거는 그만큼 소모전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늘 배워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모자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냐. 무조건 외국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만 되면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연주를 하러 나갔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아기들은 굉장히 어렸는데 남편과 저는 보는 곳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둘이서 한 곳을 보고 가야 돼요. 부부는. 근데 보는 곳이 다르구나 해서 이제 제가 그냥 갈라지기로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죠. 그 주변에서 서울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 안 되고 좀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만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대 그만둘 때라든지 뭐 이혼했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완전히 뭐 국내에서 탑으로 쳐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거에 그냥 다 따라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저는 외국 가서 다시 가서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해달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처음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제 아파트를 구했어요. 보스턴에 있던 아파트를 뉴욕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애들을 여기서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 거기서부터 제가 약간 왜요? 그러니까 생활이 정신 나간 여자 맞죠. 어떠셨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데가 뭐 홍콩,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잖아요. 맨하탄 한중간에 아파트를
맨하탄 아파트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예. 그거를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네노라는 뭐 그 정말 은행 가장 그 높은 은행장도 아니에요. 그거는 막 CEO라고 부르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시티뱅크의 CEO가 애들이 다니는 학교. 뭐 또 누구랑 최고 명문 학교. 예. 그러니까 마이클 제이 폭스 아시죠? 그 거기 애가 다니는 학교. 우디 알렌 애가 물론 유아원. 유치원도 아닌 유아원. 네. 그래서 92nd Street Y 그러면 다 알아요. 나는 유아원이 너 승리했다 그건 줄 알았어요 지금. 유아원에 그러니까 유일한 진짜 신박하다. 아니 유아원. 내가 다 창피하네. 너네는 승리한 아이들이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유아원은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어린 nursery예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맡겨놓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지? 그러면서 저기가 엄청 좋은 데인가 보지? 미국에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저는 서쪽 센트럴파크 중간이면 저는 서쪽 편에 살았는데 웨스트사이드에 살면서 그게 이스트사이드 뭐 third avenue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매일매일 택시로. 그러면 그 아파트도 굉장히 비싼 데인데 네. 집을 세 채나 샀다는 거 저기서 밝혀야 돼요. 집을 세 채. 그런 집을 세 채. 네? 어떻게 사서요? 한 채가 아니라 세 채. 그러니까 아빠 유산으로? 뭐 딱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아빠 유산으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데 굉장히 밝아서 보스턴에서 이제 이게 아파트 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네 그러면서 아빠가 사주신 건 굉장히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몇 년 뒤가 보니까 값이 확 뛰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다. 20대 나이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에 그러니까 나는 직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재테크를 또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저희 친구가 벌써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본인 잡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재테크를 해야지 들어오는 인컴이 없으면서 재테크한 걸로 또 재테크하고 이러다가 사실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미국을 갈 때 어떻게 살 건데 잡이 없이 그냥 연주만 하면서 어떻게 사는데 연주가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재테크하면서 살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남편이 너 조심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그 고급 아파트 세 채는 그래도 재테크로서 괜찮은 거였던 것 같은데. 엄청 잘 살았어요. 3, 4년. 그런데 어느 날 은행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면서 그 미국 전체가 무슨 모르게지 컴퍼니 하나가 망하면서 그게 무슨 그죠? 그래서 그거에 그래서 모든 값이 아파트 값이 확 내려가고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에 집을 대출받아 산 사람들이 집을 놓고 도망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매달 이자를 못 내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거기 중심부에 계셨던 분이시네. 딱 맞아요. 저 주변에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으셨어요, 정말.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나 언제 잡으러 오지? 집이 세 채니까. 근데 한 집 건너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자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었고 이 집세가 그러니까 뭐 집 그냥 뉴욕에는 집이 그냥 집 오늘 나와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으로 사람들이 집 렌트를 한다 그래요. 아무리 있어도 집 렌트를 한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센트럴파크 근처였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했고요. 그리고 그 다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제가 어디를 가서 이게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래 난 뭐 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조금 저장해둔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2,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이 이자를 맨날 갚지? 그러니까 매달에 뭐 수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죠. 어떻게 수천만 해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은행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은행 거는 몽땅 은행 한순간에.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너무 황당했고 애 둘을 데리고 갑자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제
주님을 정말 만난 거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기를 이제 겪고 나서 한국에서 뭐 승승장구로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주님 안 찾아요. 서울대 그만둔 것도 다 뭐 그냥 제가 알아서 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재택하면 돼. 이것도 다 제 마음이었고. 근데 이제 나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더더군다나 애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자존심에 그렇죠. 제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다들 어렵고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멀쩡한 결혼을 실컷 했던 딸이 뭐 유군을 해. 뭐 서울대 있었던 애 그만둬. 뭐 애는 둘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혼자서 뭐 잘 산다고 뭐 혼자서 똥똥거려. 그런데 갑자기 뭐를 한다고? 그래서 집이 없다고?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저는 앞으로 살아야 되나,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하고 났더니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대구 카톨릭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와주지 않겠네요. 근데 그거는 한 학기에 일주일만 들어오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쳐 주러 오라고. 그런데 그거는 벌써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간 지 6, 7년이 지나고 굉장히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제 마음에 딱 오는 거는 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거가 성취되고 안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광야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정말로 40일 작정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거는 너의 계획이 거기에 대한 프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그만두고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스가 제가 지금부터 몇십 년 동안 이제 페이를 해야지 되는 그 프라이스가 꼭 있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작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대가. 그렇죠. 대가죠. 사실은 여쭤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다 선택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가운데 이 애 둘 키우는 것도 뭐 제 마음대로 그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완전 겉으로 다니는 거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제 삶을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엄청났어요.